구독, 좋아요. 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자, 21일 동대구역에서 진행된 규탄대회 연설 중에 일부 연설을 저 사이의 영상을 좀 봤는데요. 21일 동대구역 이 규탄대회 당시에 어떠셨어요? 사실 이제 최고위원들은 연설은 아니었고 인사말. 인사말. 네, 2분 이내 인사말이었고. 네. 네, 근데 2분 이내 인사말이지만은 단순하게 인사를 건네는 것보다는 그래도 각자 짧은 메시지라도 이렇게 드리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데 이때까지 좌파 세력들이 해왔던 모든 장애 집회의 목적은 자기 당을 위한 당리당락이었습니다. 근데 보수는 단 한 번도 당리당락을 위한 집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장애투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국과 구국과 위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된다. 민주당이 지금 최근에 했던, 우리가 여당했을 때 최근에 했던, 마지막에 했던 집회가 탄핵 집회였고요. 그 전이 후쿠시마 처리수 집회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떠한 예국행위나 그리고 위국행위나 위민행위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약 6년 만에 집회를 하기는 하지만은 이 모든 목적은 구국과 위민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때 당시의 분위기는 사실 일요일이라서 일요일에 대구에 하는 거라 과연 많은 사람이 올까 저희들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정말 광장을 꽉 채워주셨고 7만여 명 정도 추산이 되는 많은 인파가 몰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제가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무대까지 이동하는 데만 해도 한 40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나와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했던 장면들이었고 또 한 분 한 분의 함성이 정말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저 함성들이 우리 국민들 계신 지지자 쪽 계신 곳에 마이크가 없다 보니까 함성들이 이렇게 영상으로는 잘 들리지가 않더라.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인데 우리가 집회를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뭐 마이크라든지 그리고 이런 음성 스피커에 대한 성량이라든지 그리고 무대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 또 국민들의 의견 들어가면서 앞으로의 집회는 더 보완해 나가고 국민 여러분들이 더 참여하실 수 있고 더 힘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문화로 좀 만들겠다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예. 네. 혹시 김민수 최고위원 다른 영상이 있나요? 혹시 아까 인사말 또는 뭐 연설 영상 다른 영상이 있습니까? 그 영상 있으면 한번 틀어주실래요? 이재명 당선 무효 12개의 혐의 5개 재판 유죄 취지에 파기한 송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극단주의는 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판만 속게 된다면 당선 무효 아닙니까? 싸울 준비 되셨습니까?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극단을 택합시다. 이길 준비 되셨습니까? 자, 영상에서 보다시피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이 재판 속개 문제도 제기를 하셨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이 돼서 언론에서 화제가 됐는데 뭐 전현희 의원과 언론들은 대선 불복이냐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민주당은 대선에 승복을 했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탄핵 준비 운동을 시작하고 있었고요. 또 대통령이 임기에 올라가자마자 탄핵과 관계된 이야기들을 수없이 꺼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회 탄핵 청원부터 시작해서 이거 계엄 전입니다. 네, 지금 약 제 기억으로 30회차가 넘는 탄핵 집회 등을 벌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 제가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대선 불복을 하는 것이냐라고 해도 꿈쩍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레거시 미디어 등에서 저 부분만 나왔는데 왜 재판 속개 부분은 안 틀어줍니까? 네,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 네, 이 부분까지 틀어야 국민들께서 좀 더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이 스스로 본인의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수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소추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지 재판이나 수사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강제 구인이라도 해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럼 본인에게도 적용되어야지 민주주의 공화국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말하는. 네. 나만 빼고라는 생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헌법 제84조를 들먹거리면서 지금 본인들의 수사가 중단돼야 함을 주장하는 굉장히 논리가 정말 비약적인 논리를 가지고 본인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국민 투표에 의해서 당선되었다라고 하지만 사법적으로 완벽하게 인정된 대통령이 아니다가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진짜로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이 정말 이번 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고 싶다면 12개의 재판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 지금 정지된 재판들부터 속개해라. 속개하고 이에서 벗어나야 정당한 정권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이재명의 당선 무효는 그냥 당선 무효를 주장한 게 아니라 12개 혐의 5개 재판이 지금 중지돼 있는데 그 재판이 속개돼서 특히나 이제 공직선거법이 빠르게 속개가 된다면 이재명의 당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방금 이제 대법원 말씀도 하셨는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원래 지금 선거법 같은 경우는 336 원칙이 있죠. 1심 네. 3개월, 2심 3개월 그리고 최종 6개월 안에 총 1년 안에 지금 판결이 나야 됩니다. 근데 1심만 해도 지금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제 기억에 2년 넘게 걸리지 않았었나요? 이게 네. 1심만 해도. 자, 그러면서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본인들이 몰아넣고 있는 내란 재판은 3개월 만에 끝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법을 이중잣대로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법대로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재명의 재판, 선거법 재판이 재개가 되었을 때 6개월 안에 끝날 것이다. 네, 6개월 안에 끝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자, 그러니 지금 더 이상 사법 리스크를 여전히 방탄하기 위해서 법을 재단하지 말고 국민들 앞에 재판 속개를 통해서 인정을 제대로 받으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최고위원으로서 좀 다른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요즘 이제 낮에는 전화를 거의 못 받을 정도로 바쁘게 지내시던데 좀 다둥이 아빠잖아요. 아이들은 네. 지금 만나가기나 합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사실 어제가 막내딸 생일이었는데, 그래요? 네. 그것도 얼마 전엔 또 쌍둥이 생일이었고요. 예. 그래서 어제 밤에 제가 한 11시 정도에 복귀를 했는데 아이들이 안 자고 기다려서 이제 밤에 11시에 생일 파티를 하고.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아이들 얼굴을 좀 자주 못 보고 있는데, 네. 자주 볼 수 있게 조금만 이 바쁜 게 지나가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빼서 좀 이렇게 얼굴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 지금 사진에 떠 있군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무슨 명절 때 네. 저 조카라든가 이런 애들이 와서 지금 놀고 있는 장면 같습니다. 꼭. 그 어린이집 같죠, 약간 어린이집 같습니다. 김민수 네. 어린이집입니까? 네, 안 그래도 저게 아마 한 재작년, 작년 막 이렇게 명절 때였던 것 같네요. 예. 자, 마침 돈도 5만 원짜리 들고 10만 원짜리 들고 있으니까 평소에 아이들 이제 무슨 명절 때에 갖긴 합니다만 아이들 그 다둥이 아빠, 다섯 아빠 아이니까 저런 장면도 연출이 되는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유세뿐만 아니라 평소에 최고위원회, 교육, 강의 여러 가지를 지금 하시잖아요, 동시에. 네, 네. 좀 챙겨주는 좀 이렇게 참모진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 그 일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사실 국회의원 분들은 10분 정도의 보좌관 비서관이 있는데 저희는 없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다 준비를 하는데 뭐 다행히도 지금 뭐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연차가 오래됐으니까 15년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일단 다 들어있고 강의 자료들도 다 있어서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만은 이번에 최고위원회 당선된 이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학교 수업에 소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직서를 썼고요. 네, 교수 사직서를 썼고, 네, 그리고 뭐 이런 방송 자료라든지 이런 현안들 살펴보는 건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시간이 좀 부족하죠. 네. 네. 그렇군요. 네. 그 준비 자체를 그냥 거의 모두 혼자 준비를 하고 있군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청년들 관련된 교류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대한민국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큰 에너지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자유대학 청년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 넘어가서 지금 이제 또 자유를 위한 이런 운동을 또 하고 있고요. 거리 행진도 벌이고 있고 또 대한민국이 구석구석 지금 지역 곳곳에서 제주도에까지도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자유를 위한 집회들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의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청년들의 목소리의 꼭지점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에너지를 우리들이 안아낼 수 있어야 되고 이 큰 에너지가 하나의 방향,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큰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최고위원에 당선된 지 한 달 정도뿐이 되지 않았는데 이 한 달 동안 너무 정신없이 사실은 바빠서 저희들이 현안을 다루기에도 근데 지금 앞으로의 시간 동안에는 이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넓히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담아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 진짜로 정치에도 뜻이 있는 청년들이라면 이들을 더 역량을 강화시켜서 정계에도 진출할 수 있는 루트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 서부지법 사태 이야기를 좀 잠깐 하겠는데요. 서부지법 사태 당시에 이제 구속된 인사들이 있었죠. 청년들이 절반 이상이 넘었는데 그 구속돼 있는 청년들을 가장 먼저 찾아간 게 김민수 최고위원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지금 점차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 이제 남부구치소 구속된 청년들을 찾아갔는데 뭐 청년 시각이라든가 이런 여러 친구들의 젊은 시각. 젊은 시각. 예, 죄송합니다. 네. 젊은 시각. 청년 얘기하니까 청년 시각이네. 젊은 시각 이런 대표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서울 남부구치소에 가서 만났던 이 청년들의 접견 이야기 그 후의 이야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최근에 젊은 시각 그 방송에 출연을 했었었는데 좀 늦은 시간에 출연을 했었었는데 일이 끝나고 젊은 시각 같은 경우는 제가 TV조선 프로그램 한 군데서 이렇게 토론 배틀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예의 바른 청년이었고 또 당시에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가 70만 정도 되는 또 이런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었고 근데 너무 착해요. 너무 순수해요. 그래서 제가 와 이런 청년들이 참 많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서부지법 사태 때 영등포 경찰서에 잡혀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새벽 4시 정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4시 5시 정도에. 그래서 이제 뭐 그때부터 좀 전화 연락이 가능한 분들 연락을 하다가 당시에는 이제 황교안 대표님이 연락이 되셨고 청년들이 잡혀 있다라고 하는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니 여기를 좀 같이 가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기꺼이 또 응하셔서 저랑 황교안 대표가 둘 다 씻지도 않고 나와서 이제 영등포 경찰서부터 찾아갔죠. 거기가 이제 젊은 시각이 처음에는 영등포 경찰서에서 시작이 됐군요. 네, 그래서 젊은 시각이 있던 곳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뭐 마포 경찰서 찾아가고 하는 중에 우파 유튜버들께서 이 상황을 알리고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곳곳에 경찰서마다 변호사들이 이렇게 도착하는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막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시각도 굉장히 긴 시간 고생을 하고 나왔는데 여전히 밝아요. 그리고 여전히 밝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의 기억들을 본인의 고통보다는 거기에 함께 있던 청년들에 대한 고통을 더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나와서는 이제 거의 100만 유튜버에 이르렀거든요. 다시 방송도 재개하고 있고 그래서 서부지법의 사태로 많은 고충을 겪은 청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그리고 이를 가슴 아프게 바라봤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이를 방관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역사의 한 흐름 안에 있는데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크고 그리고 더 하나된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힘은 귀 기울여서 들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당시에 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나 마포 경찰서에 찾아갔을 때 당시에 이렇게 구금되어 있던 그 청년들의 당시의 어떤 상황은 어땠어요? 당시에는 일단 그날 그 영등포 경찰서 같은 경우는 전기 공사 중이었어서 안에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곳에 청년들이 앉아 있었고 제가 여기에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 좀 실제로 등치가 크거든요. 그럼 키도 제가 한 84 정도 되고 근데 이게
경찰서에 들어가면서 당연히 덩치도 크고 막 우락부락한 청년들이 있을 걸 예상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나 얌전히 경찰서에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거기 몇 명쯤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한 7, 8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각 경찰서로 10명 안팎으로 쪼개져서 분산을 분산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명 안팎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청년들이 일어서서 인사를 하는데 저를 보고 들어가는 걸 보고 인사를 하는데 너무 다 작고 얌전하게 생긴 청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있냐. 우리들은 뭐 뛰어 들어간 것뿐이 없다. 같이 들어간 것뿐이 없는데 이게 벌 받아야 되는 거면 벌 받을게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 중에서 그냥 학생들도 있었고 도저히 이게 난폭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젊은 시각도 그래요. 실제로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너무 그냥 순수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가슴이 아팠고 당시에 뭐 이른 시간이었으니까 밥들은 먹었냐라고 했더니 뭐 경찰들이 김밥 시켜놨습니다라고 하길래 그때 너무 추웠잖아요. 그래서 추운데 국물 있는 거 먹어라. 국물 있는 거 뭐 먹고 싶은 게 있냐 하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갈비탕 먹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갈비탕 얘기가 거기서 나온 얘기군요. 근데 이게 갈비탕이 진짜 먹고 싶어서 갈비탕을 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야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였는데 당시에 경찰을 보면서 제가 물어봤는데 경찰을 보면서 갈비탕 먹고 싶습니다. 갈비가 들어있는 갈비탕 먹고 싶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탄핵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는 내란죄가 주였는데 내란죄를 뺐어요. 내란죄를 뺀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때 연단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내란죄로 소추가 됐는데 내란죄를 뺐으면은 이건 무효 아니냐. 이 주장들이 나오면서 지금 갈비 없는 갈비탕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갈비가 있는 갈비탕을 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와중에도 경찰서에 잡혀 있는 와중에도 경찰들에게 지금 풍자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에게 니네 이게 맞아? 우리를 잡아오는 게 맞니? 라는 얘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 친구들 끼케야 20대 뭐 초중반 그리고 3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이 야 참 그 상황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자체도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 마음이 아프더라. 근데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이 이 수많은 청년들을 외면했던 게 사실은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참 사건이 생기면 그거에 맞서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서부지법 사태도 그렇고 대통령 탄핵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렇고 내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불법 촛불 집회 같은 것이 막 할 때도 그렇고 이게 이제 반복된 역사이기도 한데 참 그런 걸 겪을 때마다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 늘 보실 텐데 어떤 감정이 좀 듭니까? 국민의힘이 저는 야성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수 정치는 아니라면 무너진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는 세계 각국의 보수 정치와 분명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일제강점기를 갓 벗어났던 대한민국, 당시의 대한민국의 자유의 씨를 심는 것도 투쟁의 과정이었고 그리고 산업화를 일구는 과정도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도 투쟁의 과정이었고 민주화를 주동했던 거 많은 사람들이 좌익 세력, 좌파 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역시도 보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6대 강국 으로 만들어왔던 이 모든 역사가 보수의 투쟁의 역사였는데 어느 순간 정말 보수가 안일하게 안주하기 시작했다. 안주하고 이승만이나 박정희라는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두 거인의 등에 올라탄 기생 정치를 하려고 했다. 내 안위만을 챙겨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야성을 잃어 있었는데 저는 이 야성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고 왜 싸워야 되는지 한두 명씩 이유를 알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것을 무엇을 못 지켰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분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은 그냥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훌륭한 롤 모델이 두 분이나 있습니다. 구국가, 위국가, 위민 이 두 개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가
국익을 위한 것이냐, 장기적 관점에서 보편적인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면 옳은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싸워야 될 때 싸울 수 있고 목소리 내야 될 때 목소리 낼 수 있다. 이런 정치를 우리 보수가 추구해야 보수가 승리할 수 있다. 좌파들의 정치는요, 선전과 선동이었습니다. 거짓, 선전, 선동, 이 세 가지로 점철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미, 종북, 이런 형태들을 계속 띄워왔던 것인데, 이와 맞서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 전략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 전략이 뛰어난데 우리가 전략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거짓을 얘기하는데 우리들은 진실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짜로 우리들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냐면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진짜 강력한 무기는 진정성이다. 국민들이 보수 정치의 진정성을 알게 되면 그때는 보수 지지하지 말아달라고 해도 지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최고위원 선출 후에 굉장히 많은 쇼츠가 유행을 했어요. 네. 김민수 최고에 관련한 이제 쇼츠들이 곳곳에서 막 수백만 나오는 그런 쇼츠가 유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현정 아나운서하고 과거 에피소드가 소개되는 영상이었는데, 더군다나 이제 이 해피투게더 프렌즈 영상을 보면 노현정 아나운서가 계속 만나겠다는 고백을 사실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했어요? 아니, 저 사진 오늘 한번 띄워놓으시죠. 방송 주제가 저런 게 나올 줄 몰라서 네. 이게 방송 주제로 나올 때마다 당황합니다만은 네. 사실은 진짜 본의 아니게 이게 너무 방송을 많이 타서 다시 네. 지금 친구가 되게 곤혹스럽지 않을까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저 때 당시에는 제가 군대 전역한 지 한 두세 달뿐이 안 됐을 때라서요. 네. 사실은 이제 육군 장교로 복무를 하고 전역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라 사실 제가 되게 바빴을 때인데 방송 섭외 거절을 제가 한 2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 출연을 거절을 한 2주 정도 하다가 작가님들이 진짜로 하루에 한 4-5번씩 2주간 쉬지 않고 연락이 와서 이제 나중에는 설득 당했죠. 2시간만 촬영하면 된다 해서 나갔다가 제 기억에 한 11시간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 때 당시에 이제 뭐 지금의 와이프인데 사귀는 여자친구가 7년째 사귀고 있던 그 여자친구가 있었고, 지금은 제 아내가 됐는데 9년 연애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 저희 5 애들의 엄마죠. 네. 그때 연애를 하고 있던 당시였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래도 그냥 반쯤이나 이렇게 좀 돌아가지고 할 때 고민을 해야지 왜 꿈쩍도 안 합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우리 앵커님은 잘 아시지만 제가 성격이 워낙 직진이라 예. 순정남입니까? 근데 진짜로 되게 좋은 추억을 줬던 친구이고, 이 영상이 사실 사라져서 제가 찾지도 못했던 영상인데요. 예. 이것도 제가 볼 땐 청년들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국 보수를 지지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빠른 속도 내에 알아내는데 그 과정에서 영상이 다시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저 영상이 돌면서 정치에 평소에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았던 20대, 30대의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그런 애국 청년들, 관심을 정치 이슈에도 나가고 뭐 탄핵 반대 싸우는 이 청년들 말고 정치에 관심 없는 청년들도 저걸 보고는 와, 멋진 남자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이게 이번에 저도 좀 새로 느낀 것들이 있어요. 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치 영상 아닌 것들이 영상이 몇 개가 이렇게 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저렇게 이렇게 친구들과의 추억이 있는 영상이었고, 하나가 작년에 TV조선에서 만들었던 저희 집에 촬영 와서 이렇게 촬영을 했던 게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집에서 촬영하는 게 좀 그런데 우리 회사로 와라라고 했는데 애들과 꼭 촬영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PD가 저한테 이걸 몇 번을 설득을 해서 집에서 촬영했던 영상이 있는데, 이것도 조회수가 굉장히 이번에 터졌고 저 영상도 굉장히 조회수가 터졌는데 제가 여기에 있는 댓글들을 한번 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할 때는 좌파 지지자들이 들어와서 진짜로 악플을 많이 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이들 영상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진짜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소수고 악플을 달아도 되게 제어되게 달았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선 이렇게 좋은데 뭐 점점점이라든가 저렇게 어렸을 때 순수했던 청년이 왜 극우 청년이 되었냐. 뭐 이제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이 안티글을 쓰는데 이 수위가 낮아지거나 줄어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두가 다 국민이다. 근데 모두가 다 국민인데 정치인들이 정말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정보에 균형되지 못한 정보 때문에 이게 정치적 사상들에 갇혀 있을 뿐인데, 우리들이 진짜로 이게 제대로 된 정보들을 알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보수가 얼마나 구국을 위해서 뛰고 있는지 저분들도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수가 더 가열차게 싸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편향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이 더 많이 빠르게 알려야 된다. 그리고 알려야 되고, 레거시 미디어가 이러한 것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소리 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멈춰서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다시 이제 정치 문제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자, 이재명이가 이제 마침 뉴욕에 갔습니다. 유엔 총회 의장국 9월에 의장국을 맡아서 뉴욕에 갔는데, 자, 이 문제는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말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당시만 하더라도 이재명과 이재명 대통령실, 이 대통령실에서 성공한 협상이라 협정문 자체가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오만한 모습을 보였어요. 최근에 이재명은 그런 얘기합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만일 한다면 금융위기가 온다, 뭐 IMF가 또 온다는 얘기, 또는 탄핵당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주 황당한 주장이면서도 7월 말에 했던 관세협상, 성공한 회담이라는 관세협상에 대해서 지금은 잘못하면 이거 탄핵당하겠는데 금융위기가 오나, 이런 상황으로 왔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페이퍼 한 장 필요 없다라고 했던 것이 최악의 회담이었다라고 자청하는 꼴이 됐는데, 이것이 결국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을 하다 보면 이게 논리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말에 자기가 잡힙니다. 결국에는 지금 본인의 입으로 실패한 회담이었다, 그때 말을 들어줬다면 큰일 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목적이 무엇이냐, 왜 과연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미국과의 날 세우는 지금 발언들을 하고 있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지금 미 대사관에 가서 지금 이거 횡포를 부리고 있고,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돌아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택할 수 있는 마지막 돌파구로 개딸을 찾았다라고 봅니다. 개딸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 대통령의 직위에 올라갔어도, 여당이 되었어도 결국에는 개딸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네, 중국의 눈치도 보여요. 개딸의 눈치도 보여요.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했더니 미국은 계속 압박을 더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받아낼 용기도 없습니다. 중국의 손을 뻗쳐보는데 중국도 무시해요. 우리나라. 북한도 무시해요. 이제 조만간은 트럼프가 만약에 우리나라를 방한한다면 이걸 지금 우리를 패싱하고 북한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은 트럼프에게 핵의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공식화하지 않았을 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북한을 인정해준다면 이때부터는 우리나라는 진짜로 공경에 처하게 돼야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외국 군대에 의지하는 것은 이거 우리가 굴욕적인 것이라고 지금 이재명이 발언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이런 협조 관계조차도 공조 관계조차도 약화가 되고 있고, 북한은 이 위세가 더 강해진다면 우리나라가 설 자리가 없다. 우리는 지금 중국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인정하는 국가가 아닌 것이고, 미국은 우리를 인정했는데 이 손을 우리 스스로 놓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재명과 민주당이 개딸 정치를 그만두지 않으면 이거 진짜로 국익과 국민에게 위해를 끼치는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 이재명의 정권을 얼마나 길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빨리 재판이 속게 될 수 있도록 지금 관련 판사들과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이 분위기, 판사들의 용기를 붙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되고, 판사들도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체제,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고 있고 상권 분립이 훼손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 법관들까지 정치에 눌려서야 되겠습니까? 법리에 따른 해석을 하셔야죠.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27일 날 지금 서울에서 지금 규탄 대회를 예정하고 있죠. 네네. 10월 3일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논의 중입니까? 지금 논의 중인데 계속 지금 논의 중인데요.
이게 논의가 딴 게 아니라 장소가 쉽지가 않아요. 장소 문제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곳곳의 장소들에 하도 집회들이 많이 잡혀 있어서 장소 잡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확정이 되는 대로 좀 이렇게 빠르게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소들이 지금 잡히는 곳들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제한적이라거나 사람이 많이 들어올 수 없다거나 예. 뭐 여러 가지 장소 제약이 있는 곳들은 남아 있는데 예. 제대로 좀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들은 너무 많이 집회 신고가 돼 있어서 이게 장소의 제약이 좀 많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우리 지지자분들과 당원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일요일에 대구 집회를 열었던 것은 좀 제약이 있더라도 요일의 제약이 있고 시간의 제약이 있고 장소의 제약이 있더라도 우리 지지자분들과 국민들과 좀 더 하루라도 더 빨리 만나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좀 강행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난 21일 동대구역 대구에부터 시작된 이 장외 집회, 그걸 경부선을 타고 쭉 올라오는 상황인데 서울 또 이제 전국으로 향하는 그런 규탄데이 현장부터 이재명의 지금 관세협상 문제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펜앤마이크 TV에서 구독, 좋아요. 자, 이제는 워런 버핏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워런 버핏, 투자의 귀재, 천재, 뭐 이렇게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인 이 워런 버핏 회장께서 중국 전기차 비아디라는 우리 전기차 잘 알죠? 한국에도 진출했다. 이 가격이 싼 비아디의 차량이 전기차가 들어오면 한국차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소식이 알려졌는데 이 비아디 지분의 전량을 지금 매도했다. 다 팔았다. 워런 버핏이 다 팔았다. 이런 소식이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이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통치를 시작했던 그 시점에 이 비아디에 워런 버핏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이죠. 이 시진핑 시기 때가 아니라 후진타오 시기 때 이 비아디에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투자한 지 17년 만에 마침표를 찍는 상황이 왔어요. 자, 비아디 주식을 이 워런 버핏 회장이 전량 매각하면서 시장이 좀 술렁이는데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까? 뭐 이 얘기는 저 펜앤 주식 방송에 나가서 할 얘기인데 네. 미리 좀 해드리면 네. 지금 BYD에서 주식을 빼는 건 투자의 정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최근 중국이 그 BYD를 키워놓은 것이 이제 시장 경제 질서 속에서 기업의 탁월함으로 큰 게 아니고 관치 경영으로 키워놓은 거죠. 그리고 BYD가 시장 질서를 상당히 교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인건비나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다 보니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경쟁사들을 추락시키는 이런 점에 지금 미국이 상당히 격분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이해가 중국에서 함선이나 상선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임금 제대로 안 주거든요. 네네. 뭐 임금 안 줘도 그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지금 어떤 너희들 중국에서 만든 배가 우리 미국의 항구를 이용할 때는 100만 달러씩 입항할 때마다 너희들 제대로 인건비도 안 주면서 이런 식으로 시장을 교란시켜. 이런 괘씸함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BYD도 지금 거기에 해당되고 있다. 두 번째는 최근에 그 BYD 자체가 인권 문제가 지금 많이 걸려 있습니다. 브라질 공장에서 노예 계약 비슷한 거 했다가 지금 전 세계 비난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그 대부분의 그 자동차 배터리가 콩고산 코발트를 가지고 쓰는데 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이슈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가 며칠 전에 지금 대한민국에게 미국이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 너희들 우리나라에 물고기 잡아서 수출할 때 그 돌고래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특수 그물 그 그물 안 쓰고 마구잡이로 잡은 물고기는 우리 미국에 수입 안 하겠다. 그래서 전체 지금 미국 수출량의 5% 정도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돌고래의 권리를 가지고 시비를 걸지만 이게 나중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인권이나 이런 문제로 커지게 되면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 없다. 그래서 BYD가 앞으로 추락할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고요. 예. 뭐 이런 최고의 투자 전문가가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늦가기에 잘못된 배에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잠시만 시간을 주신다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그 단독 보도로 크게 나왔는데 뉴욕 타임스에서 북한에 도청 장치를 심으려고
최고의 네이비실 요원들 8명이 갔다가 그랬죠. 민항선을 만나서 민간인들 죽이고 돌아왔다. 자, 이 보도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이걸 제대로 짚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왜 갔느냐? 문재인 대통령 때입니다. 거기 뉴욕타임스를 보니까 트럼프 1기 정부 때죠. 예. 왜 북한에 도청장치를 심으러 갔느냐? 휴민트가 작동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 때 휴민트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 말미에 보면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비슷한 작전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필 왜 그런 엄청난 군사 기밀 같은 것이 지금 터져 나오겠냐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금이라도 저 워렌 버핏처럼 친중에서 발을 떼야 된다. 제가 좀 그냥 정치학을 공부한 학도로서 조금 더 예측을 해본다면 과연 네이비실 8명이나 필요했을까요? 그 도청장치 하나 심는데? 분명히 다른 작전을 위해서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젯밤이나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중국이나 북한을 향한 치열한 좀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그 작태가 중국산 태양열 뭐 그걸로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또는 풍력 에너지로 뭐 원전을 뭐 대체하겠다. 지금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볼 것인지 우리 정부가 정말 대우각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 버핏의 중국 전기차 업체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죠. 이 비아디 철수를 문제를 놓고 해석을 일부 해주셨는데 이런 차원으로 볼 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버핏 회장은 주로 장기적인 관점을 본다고 그래요. 시진핑 지배체제 하에서는 이 중국 경제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 내부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경제적 안정성이 약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심화된 경제 불안을 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상황이나 지정학적 영향,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죠. 그런 영향을 상당히 시장의 분석가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러면 버핏 철수는 일종의 글로벌 자본의 탈중국 현상 이런 것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미중 갈등의 원인은요. 양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어요. 미래의 패권을 누가 쥐느냐를 놓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경주 에이펙에서 양국의 지도자가 만나서 건배 한번 해갖고 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뭐 인권, 시장 경제 이런 걸 받아들이면 중국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중국이 훨씬 더 자유도가 높아지면 중국 변방에 있는 민족들 다 분리 독립하겠다고 선언하지 않겠어요? 네네. 중국은 그걸 막아야 될 것이고 미국은 지금과 같은 중국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사활적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제 문제를 얘기하기 앞서서 국제 정치적으로 네. 당분간 미중 갈등은 해결될 국면으로 가기가 어려울 거다. 그로 뭐 투자하신 분들 빨리 빼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버핏 회장의 중국 전기차 투자 17년 만에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갔다. 그게 의미하는 바 이제 중국에 관한 중국 경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본격적으로 이 버핏 회장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주가가 확 떨어졌다고 그러죠. 이 비아디 주가가 4개월 동안에 30%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 먼저 살펴봤고요. 자, 앞서 이 에이펙 정상회의 앞두고 지금 시장에 총기와 대량 실탄이 지금 유통되고 있다. 그런 장면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트리거라는 영화가 있죠. 넷플릭스 트리거 영화. 저도 거의 뭐 끝까지는 안 봤지만 거의 대부분 봤는데 그 트리거의 장면 혹시 영화 있으면 그것도 좀 띄워주시죠. 자, 그런데 어제 진중훈 의원이 이 부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보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후에 오늘 이제 어제 늦게 북부경찰청에서 어제 몇 가지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총기 일부를 수거를 했고 관련자들 3명을 구속 검거해서 구속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금 알렸는데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약과 보이스피싱 이런 것이 굉장히 범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총기의 어떤 행위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마약이나 뭐 권총 뭐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뭐 대중 매체나 영화 실제 신문에서 총기가 막
거리낌 없이 등장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점차 적응해 가고 있지 않은가 걱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지난 7월 달에 인천에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제총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그 오패산 터널에서 총격전을 벌였는데 경찰이 사제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신문을 검색을 해보니까 예. 2003년 4월 달에 러시아의 어떤 선박 거부 한 사람이 나우모프 바실리라는 사람이 그 총에 맞고 죽어서 그 현장에 권총이 막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 당시에 2003년에 지금 러시아에서 거의 고철값으로 권총을 사다가 조립해갖고 우리나라에 팔면 또 위험 부담까지 해갖고 이게 돈이 많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당시에 한 전문가 인터뷰를 보니까 10만 정 이상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조직폭력배들 상당수가 아마 권총을 갖고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이상하게 2003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불법 총기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도 잘 안 나오고 아마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심각한 그런 상황이니까 통계를 숨기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대한민국은요. 특히 좌우 또 남녀 또는 빈부 증오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어제 그 법사위에 그 싸우는 거 보십시오. 어른들 모범을 보여야 될 국회의원들도 열받으면 삿대질하고 소리 지릅니다. 대한민국 같이 다혈질적인 나라에 총기 문제가 고삐가 풀린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술 한 잔 마시고 기분 좋게 골목길을 걸어서 집에 가는 그런 낭만은 이제 끝나는 것일 수도 있다. 이거는 민관군이 비상사태에 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 특별법 좋아하고 특검 좋아하고 특별재판부 좋아하는데 예. 총기하고 마약을 상대로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좀 엉뚱한 데다가 지금 에너지를 지금 소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총기나 마약 청정 국가가 되기 위해 그 선배 세대들이 무척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잠시 고삐가 풀린 틈에 지금 대한민국이 청정구역에서 굴러떨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입니다. 예. 지금 마지막 말씀을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사실은 마약 총기 문제에 관련한 사실상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고 지금 뭐 내란 어찌고 해서 지금 특별재판부 뭐 전단제품 만드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마약 총기와 관련해서 좀 전담하는 그런 조직, 검찰에도 전담하는 조직이 지금 필요해 보이고 경찰뿐만 아니라 사실은 재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마약 총기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응징하는 걸 필요할 텐데 그러려면 이제 지금 당장 급한 건 지금 관련 기관이 지금 유통되고 있다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건의 전방위 조사가 사실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제일 시급해잖아요.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한번. 지금 이게 사실은 국정원의 기능을 무력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를테면 네.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라는 게 정말 간첩만 잡는 건 아니거든요. 예. 대공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약 밀매 루트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예. 해외에서 국정원이 수사를 한 것이 한국 국내 경찰과 연계해가지고 그걸 일망타진해 온 것인데 지금 그 운동권 정부가 뭐 정치적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금 국정원 또는 방첩사, 정보사 이런 기능들이 지금 거의 괴멸 상태로 가 있는데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대한민국이 지금 마약과 총기가 그냥 난무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잠깐만 시간을 좀 주신다면 네.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찰리 커크 미망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그 범인을 용서하겠다. 그걸 보면서 전 세계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아마 오늘 저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사실 한 가지 답으로 수렴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과 가야 되는가, 중국과 가야 되는가. 이와 관련해서 세계적인 이제 돌아가셨죠. 세계적인 정치학자 조셉 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네. 이분이 국가의 힘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상징되는 하드 파워. 그리고 그 나라의 부러움, 매력, 그 나라의 문화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소프트 파워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이상적으로 절충된 국력을 스마트 파워라고 한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다 아는데 왜 조셉 나이가 이 얘기를 꺼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2000년 초에 중국이 곧 미국을 추월한다. 곧 미국의 시대는 끝난다. 이런 분석들이 아마 그런 분석이 나온 배후에 저는 중국이 있었다고 보는데 제가 2000년 초에 학계에 있으면서 그런 미친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10년이면 뭐 GDP가 역전한다. 그렇죠. 뭐 이제 우린 영어 배우지 말고 중국어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 삑삑하던 대학원 동료들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결국은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만든 개념입니다. 중국이 단기간에 경제력, 군사력으로 앞선다고 치자. 그것도 가능하지 않지만 앞선다고 쳐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유, 종교, 저작권을 보호하는 시장, 높은 수준의 신뢰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 중국이 따라올 수 있겠느냐. 중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조셉 나이가 미국은 당분간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할 거라고 얘기했던 여러 근거가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교회 출석률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 윤리 도덕적 가치가 당분간 미국을 패권국의 자리에 올려놓을 것이다. 오늘 어제 제가 그 찰리 커크 미망인의 그 눈물 흘리는 그 용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분간 미국의 시대가 가겠구나라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멋있는 얘기했습니다. 찰리 커크나 우리 착한 미망인은 적이 잘 되길 바라지만 나는 적이 잘 되길 바라지 않는다. 그게 나와 그 찰리 커크와의 차이다. 이 말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시사하는 메시지를 지금이라도 빨리 깨달아 주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예. 방금에 하늘이라는 사람이 계속 댓글을 잠깐 이상한 댓글을 쓰네요. 그래서 제가 일단 삭제를 했는데 아마 중간에 우리 여러 시청자분들이 보고 의견을 냈는데 제가 방금 그 내용을 좀 확인하고 일단 삭제를 했습니다. 좀 중국인으로 보이는 행태, 말투는 내용이나 이상한 행동을 보여서 삭제를 했습니다. 자, 2부에 왕일구 박사님 모시고 워런 버핏 문제도 그렇고 찰리 커크 문제도 그렇고 이재명의 페북글에서 국민들 청소나시오 하는 대청소 관련된 문제 좀 중점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양일국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펜앤마이크 TV에서 추석 선물 구독, 좋아요. 김기흥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문제부터 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지 문제 한번 좀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마침 이 증인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민주당은 정과 구범 온갖 사기 했던 사람들까지 다 증인으로 세워서 이상한 국회의장을 만들고 있는데, 자,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증인,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할 인물 중에 논란이 됐던 인물이 있죠. 자, 띄워주세요. 사진. 예, 너무 이쁜 사진을 지금 골라놨네.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지금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여야가 지금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은 이 국정감사 때 가장 중요한 예산 문제를 다루는 예산 인사 문제를 다루는데 국정감사에 꼭 필요하다 해서 요청을 했고, 민주당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정부 출범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다. 무슨 지금 결혼식하고 그 허니문을 하는 기간입니까? 무슨 총무비서관 허니문 기간을 주장하게. 어쨌든 이재명의 최측근 그림자라고 하는 김현지 이 비서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빼버렸어요. 아예 신혼여행 가는 것도 아닐 텐데 이 장면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저기 해명이라는 것들이 본인들도 마땅한 답변이 없다 보니까 우격 따짐으로 허니문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허니문 기간인데 야당에 대해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킨다고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특검 통해 가지고 다 수사받게 하고 아예 상대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예.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소위 말해서 얼척이 없고요. 황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 김현지 문제 관련해서는 이거를 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총무비서관이잖아요. 예.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실의 예산과 인사, 그러니까 대통령실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급 인사는 다 하게 되는 건데 2급 밑에 있는 인사를 다 하게 되는데, 이 김현지라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왜 우리가 이렇게 총무비서관 1급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언급을 하느냐, 이 사람이 이재명과 가장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저도 이제 예전에 이재명의 사실은 오랫동안 보냈던 두 명의 여자가 있죠. 김소연과 지금 이야기하는 김현지. 그런데 배소연인가요? 배소연입니다. 예, 배소연. 배소연하고 김현지인데 배소연은 사실상 김혜경 여사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사모님 팀, 경기도지사 시절에 사모님 팀을 했던 사람이고 성남시에도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본질적인 거는 이 김현지입니다. 근데 이 김현지가 제가 예전에 KBS 기자를 할 때 국회 민주당 반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민주당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이 김현지에 대해서 물으면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합니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요. 베일에 쌓여 있어요? 네, 베일에 쌓여 있고 두 번째는 언급하면 다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김현지가 사실상 이재명이라는 사람,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를 제일 가장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나 황당한 게 이 사람의 나이와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디인지와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나 나무위키나 그런 데 찾아보면 이 사람에 대한 그 나이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뒤늦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대학이 어디 나온지 몰라요. 그리고 고향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혼은 누구랑 했고 배우자는 뭘 하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있다고 하는데 아이가 몇인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사람에 대해서 꽁꽁 숨겨야 될까요? 기자 관점에서 몇 사람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 나왔는지, 어디 고향이 어디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람의 그냥 사인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실세라고 불립니다. 네. 어느 정도 실세냐? 저번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낙마시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강선우가 전화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강선우에게 전화를 한 사람이 김현지입니다. 김현지가 총무비서관인데 총무비서관은 예산하고 인사를 하는 사람인데 살림살이하는 사람이거든요, 대통령실에. 근데 그 사람이 인사 관련해서 대통령실 밖에 인사 관련해 가지고 국회의원은 사실상 장관급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전화해서 나 뭔가 이제 자리 좀 장관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대통령의 뜻입니다. 비서실장 강훈식이 전화한 것도 아니고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전화한 것도 아닙니다. 네. 김현지가 전화해서 누른 겁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재명의 뜻이겠구나 생각해서 토를 달지 않고 자기가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했을 때 강훈식 비서실장은 사실상 바지고요. 그리고 이 위에 누가 있느냐? 김현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김현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해하면서도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 언급을 안 하느냐? 이 사람이 무섭거든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나의 생사 여탈권이 있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꺼린다. 이 자체가 가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리고 다 떠나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던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통령실에 일하는 사람 정도라면 대학이 어디 나왔고 이 대학이 좋고 나쁘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네. 대학을 어디 나왔고 전공이 뭐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단지 이재명과 같이 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은 검증받은 사람입니까?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현통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비서는 아닙니다. 비서는 아닌데 이게 뭐냐? 비서는 아니지만 공직이란 자리에 있지만 공직의 그 위치에서 그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게 아니라 공직이라는 자리를 빌미로 해서 그 이상의 권한을 누리고 있다면 이건 비선 실세보다도 더 무서운 거죠. 또 다른 형태의 비선이고요. 이거는 국정농단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지금이 예산을 결산하고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라는 거죠. 대통령실에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오지 못하겠다. 나오지 못하도록 전사적으로 아주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황당한 궤변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허니문 기간인데 아니 이 사람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지금 특활비 관련해서 공개를 했거든요. 네.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 때 다 깎았습니다. 근데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깎는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본인은 또 내로남불적으로 다 살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가 안 나옵니다. 그건 공개를 하나 그냥 많아요. 항목만 나오죠. 아니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봤을 때, 언론들이 봤을 때 구체적인 항목을 통해서 이 돈이 거기에 쓰이는 게 납득이 되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두루뭉실하게 공개해놓고서 그렇다면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특활비 관련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나 인사 관련해서 얼마나 황당한 인사가 많았습니까? 당연히 물어야 될 건데 못 물어보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유상범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존엄인가요? 절대 존엄입니까? 아니면 최고 존엄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질문할 수 있는 권리마저 원천 봉쇄시킨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참 김현지라는 사람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봅니다. 자, 과거 이력에 지금 알려진 정도는 이런 거죠. 이제 성남 시민모임 사무국장, 성남 의제 21 사무국장, 경기 성남시청, 경기도청 비서관, 이재명 의원실 수석보좌관,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인데, 성남 시민모임이나 성남 의제 21, 의제 21이라는 건 전국적 조직이 있습니다. 의제 21 앞에 이제 각 지역별로 이름을 붙인 거죠. 이게 한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 조직인데, 의제 21이라는 게 다 운동권들이 만들었어요. 운동권들이 과거에 폭력 투쟁을 하다가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하나의 통로로 의제 21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대거 활동했고, 그게 이제 일종의 거버넌스 역할을 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정치권, 보좌관, 뭐 각종 대통령실 이런 데 들어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의원들 중에 정확히 누가 있는지는 의제 관련된 부분은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성남시민모임 성남 의제 21 조직의 사무국장을 했다는 건 상당히 그 전에 골수운동권으로 활동을 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부에 쭉 들어가면 사실은 지하조직 활동을 했는지는 아직 뭐 거기까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찾을 수는 없지만, 일단 제가 겪었던 경험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되게 좀 의혹이 가는 게 뭐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성남시장이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경기 동부연합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네.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쪽에 김미희 씨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김미희 씨하고 라이벌 관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데도 성남시장 할 때 김미희가 양보하고 성남시장 되고 나서 인수위원장을 김미희가 맡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년 뒤에 2012년도에 성남시 그 중원 수정구죠, 수정구인가요? 그쪽에 재보궐이 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냅니다. 그래서 김미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동부연합과의 관계가 분명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굉장한 밀착 관계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력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때 어떤 연결의 일종의 어떤 고리냐, 아니면 그쪽에 일을 했던 거 아니냐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볼 때 왜 이재명이 민주당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통진당과 그 이후에 진보당이라는 사람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느냐, 결국은 이건 뭐냐, 원래가 한 뿌리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김현지를 베일해서 공개적인 석상으로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알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과거가 알려지는 거에 대해서 뭔가 꺼리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첫 단추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정치하는 데 있어서 측근은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하느냐, 물리적인 거리입니다. 네. 그 사람이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원래 이재명 사람이 아니죠. 말은 비서실장이지만 그 밑에 있는 총무비서관이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게 예전부터 30년 넘게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이 이제 휴대폰을 보다가 하나 걸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검찰이 출석 요구서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김현지가 이거에 관련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친절하게 전쟁입니다, 이렇게. 그랬죠. 아니, 보좌관 입장에서 앞부분은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전쟁이다 하면서 뭔가 전선을 놓고 뭔가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건 그만큼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세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김현지의 눈밖에 나면 사실상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 아니 김현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럴 때 민주당 사람들이 차마 입에 오르는 걸 조금 불경시한 뭔가 이렇게 부담스러워한다는 자체가 이게 이재명의 대통령실, 이재명 정부에서의 김현지의 위상과 이게 제대로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김현지 얘기하다면 항상 정진상이 따라옵니다. 이 산호뱅과 정진상과 관계, 정진상과 경기 동부연합 관계. 뭐 원래 정진상은 경상대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 경기 동부연합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에 전국 조직을 만들었어요. 지하 조직을 전국화했습니다. 각 지역에 광주 전남 지역에도 보내고 경상도 지역에도 보내고 노동지 현장에도 보내서 자유조직원들 수십 명을 보내서 지하 조직을 확대를 했는데 한 30년 이상 그걸 했습니다. 전국화하는데 정진상이 어떻게 이렇게 성남에 오게 된 과정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경기 동부연합하고 연관이 밀착됐을 가능성 상당히 높은데 이 김현지, 정진상 그 밑에 뒤에 사실은 누가 있느냐. 이석기 그룹 같은 경기 동부연합이 있고 그가 조종하는 것이냐. 이 문제가 늘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현장으로 좀 다시 들어보죠. 월 주제로. 그런데 총무비서관이 이 국정감사에 뭐 김현지가 증인으로 채택된 게 최초입니까? 아니죠. 네. 총무비서관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살림살이를 관련해서 다 하는 위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올해 예산을 결산하고 내년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 앞에서.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을 강훈식 비서실장이 잘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두루뭉실한 건 알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총무비서관입니다. 그리고 원래 총무비서관은 예전에는 수석이었습니다. 원래 수석이었고 그만큼 위치가 중요했는데 수석급이었죠. 이른바 뭐랄까요 문고리 권력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좋지 않은 시선 때문에 그거를 강등시켰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그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1992년 지금이 22대인데 그때가 14대입니다. 14대. 그러니까 1992년이면 김영삼 정부가 출범을 했죠.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까지 수십 년간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요번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번에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김현지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베일에 쌓인 그녀가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세라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알려진 바가 없다는 이 자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권력이라는 거 권한이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권한이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는 명확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선출 권력 얘기를 하는데 다른 자리 대법원장도 선출 권력이 아니지만 임명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대법원장 그게 뭐 대수라고 하면서 끌어내리고자 하고 청문회장 나오라고 그렇게 압박하면서 임명된 권력 중에서 1급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그냥 지명직 그런 공무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 이건 왜 지금 그렇게 민주당이 결사적으로 막을지가 늘 의문이잖아요. 대통령실은 또 결사적으로 또 민주당을 통해서 김현지는 안 된다 이렇게 했을 것으로 추측도 가능한데 왜 결사적입니까? 우선적으로 김현지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네. 김현지가 어떤 얘기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김현지를 불러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누가 감히 그러겠습니까? 최고 존엄인데.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고 이 사람이 이제까지 인터뷰를 하거나 공적인 자리에서 뭔가 얘기하는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극히 참모 위주고 얘기를 듣자면 이 사람은 밥도 혼자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국회에 있을 때 기자들과 소통을 안 했고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재명 당시 국회의원 했을 때 그 국회 회관
거기에서만 밥을 먹고 교류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와서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막고자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내년 지방선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공천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개딸들의 영향력. 네. 뭐 경선을 하거나 했을 때 개딸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김현지입니다. 김현지한테 눈밖에 나면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점이 김현지와의 친소관계, 그 거리감인데 공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년까지는 이재명의 어떤 그립감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현지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제 운영위에서 황당한 논리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현지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반복하면서 허니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본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궁색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현지가 쫙 받겠죠. 잘하나 잘 못하면 다음에 공천도 못 받을 수 있고 지방선거 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전사적으로 김현지 절대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행태를 보였다. 근데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나와야 될 사람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좀 뒤늦게 김영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김영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중앙대에 나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오늘 아침 방송에서 김현지 비서관은 국감 나오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부 부처나 대통령실 이런 위원회 1급 이상 국실장급처럼 당연히 국정감사 대상이다.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식이 통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예. 자, 김현지와서 이제 댓글에 보니까 김현지 많이 좀 실체를 확인해달라, 페넨도 추적해달라는데 저희가 사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죠. 사실 배소연도 작년에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월인가요, 8월인가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작년 한 중반기 이후에 제가 배소연 씨를 상당히 추적을 하다가 국민대 법대 출신이다. 2000년대부터 이재명과 이재명 3위 번호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나온 뭐 아파트 구입 이런 문제들 쭉 다 이제 추적해서 일부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 제가 확인해서 공개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졌죠. 1년 전 얘기니까. 근데 김현지도 계속 추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저희가 운동권 출신을 통해서도 여러 통로로 확인을 왜 안 하겠습니까? 확인을 하고 있는데 김현지는 워낙 물밑에서만 그간에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과거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의문이 가는. 그러니까 이분이 대학을 다녔다면 동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앨범도 있고 그렇다면 나올 수 있는데 이분이 뭐 이름을 바꿨나 아니면 성형을 하셨나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김현지가 지금 여러 연관을 보면 이제 경희대 수원 캠퍼스나 용인 외대 캠퍼스를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두 대학이 경기 동부연합의 핵심 거점입니다. 초기에부터 거기가 거점이었는데 이석기도 물론 외대 캠퍼스에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출신인가를 약간 추가적으로 확인을 쭉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된 대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걸 하고 마침 댓글에서 좀 패널에서도 좀 추적해달라고 해서 그 추적하고 있습니다. 안 찾아져서 그렇지 아직. 예. 이찬진 문제 좀 먼저 이야기하고 외교 문제 좀 이야기를 하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새로운 사실이 확인이 좀 됐죠. 지난번에 계속 논란이 됐었죠. 그 전에 YSL님, 하루님 후원 감사합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문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거 이러겁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재명과의 관계는 그간에 여러 번 알려졌었는데 이찬진이 강남 아파트에 그것도 금융감독원장인데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자격 논란이 좀 벌어졌어요. 참여연대 시절에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했습니다. 이찬진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주택자는 고위직 임명을 제한해야 된다. 주택 아파트 두 채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죠. 고위직 임명 금융감독원장 고위직이죠.
이찬진이 본인의 말로 하면 가지 말아야 할 자리로 가게 됐는데 집값 잡겠다는 부동산, 금융 이 담당 최고 책임자 중에 하나인데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이 거기가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채당. 근데 이제 두 채를 가졌기 때문에 한 80억에서 90억 정도, 아니 100억 정도의 집인 거죠. 근데 첫 번째는 2002년도에 샀습니다.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0년 정도에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다주택자는 고위직에 가면 안 된다. 그 기자회견을 할 때 옆에 자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자회견에 같이 한다는 건 뭡니까? 본인도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고위 공직자는 다주택자면 안 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전에 바로 전에 2019년도 12월에 한 채를 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본인은 두 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다주택자는 고위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기자회견에 자기가 나간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내가 다주택자는 3주택으로 잘못 알았거나 아니면 그런가 상관없이 나는 고위 공직자를 할 마음이 없다. 네. 아니면 뭐 조국이나 이재명처럼 뭐 말이 뭘 중요하냐? 뭐 나중에 되면 뭐 그냥 적당히 때우면 되지. 그런 인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황당한 게 뭐냐면 지금 그 두 번째 산 집이 어떤 집이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집을 또 같은 평수의 집을 산 겁니다. 같은 아파트.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거는 재건축을 노리고 산 거죠. 그리고 그 집을 지금 세를 놓지도 않아요. 네. 세를 놓지도 않고 누가 쓰고 있느냐? 본인이 쓰는데 창고로 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넓은 평수에 시세가 40억, 50억이 되는데 그거를 창고로 쓴다는 거죠. 그건 애초부터 이건 뭐냐?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투기 목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 의향이 없었고 그리고 전세나 월세를 통해서 아니 내가 다주택자라고 해서 내가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월세나 전세를 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임대 물건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임대도 안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이것을 사가지고 나중에 재건축 투기 목적으로 이걸 사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고 어떻게 이분이 돈이 많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창고를 40억짜리 50억짜리 창고를 쓴다는 것 자체가 좀 황당을 하고 금융감독원이라는 그 원장이라는 자리가 뭐냐면요.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정상적이라면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때부터 그리고 지금도 잘못된 게 있어요. 수요와 공급은 수요를 그러니까 수요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을 투기적 수요다, 실수요자다. 구분을 막 합니다. 물론 구분할 수 있지만 그게 딱 떨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누가 투기르고 누구가 실소유자입니까? 내가 한 채를 사더라도 그리고 또 한 채를 사더라도 내가 원하면 그거는 세금을 내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를 두 채 보유한 사람을 딱지를 붙이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시장의 가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대출을 옥죄거나 아니면 세금을 때려가지고 이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하는데 금감원장이 하는 일이 뭐냐?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현금 많다 보니까 떡하니 2주택자 하고 나머지는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그래도 내가 지금 직장이 있고 열심히 대출을 일으켜서 내가 갚으면서 집을 사겠다. 그런 것들을 투기적 요소라고 하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 때 들어가지고 대출을 확 조였습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현금이 별로 없으니까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희망, 꿈을 짓밟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 이 대출을 총괄하는 위치가 있는 게 금감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인 대출이란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해야 될 사람이 인식 자체가 뭐죠? 부동산에 대해서 나는 돈이 있으니까 뭐 다주택 살아도 되는 거다. 이런 인식하에서 과연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아파트 두 채 이야기를 사실 했습니다만 이찬진의 경우에는 이 대통령과
이재명과 좀 특수관계잖아요. 맞습니다. 사적인 관계로 얽혀있는 사이인데 돈도 빌려주고 받았다고는 안 하죠. 돈은 빌려줬다까지는 했는데 아직 안 갚았다고 지금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돈은 줬는데 갚지는 않은 상황인 것으로도 보이고 5억 원이라고 얘기도 있고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이재명 사건의 변호인도 맡았고 그중에 이제 공직선거법 사건도 맡았던 그런 특수인의 관계인데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 문제, 부동산 문제 여러 문제가 지금 줄기차게 나오고 있는데 금강원장을 그런 사람을 세웠다? 이재명의 측근인데다가 여러 가지 변론의 담당자였다가 지금 아파트 부동산 대출 담당의 최고 책임자인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정의라고 할 때 금융정의, 부동산 정의 뭐 이런 거 할 때 이게 합치가 됩니까? 전혀 안 되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공직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바꿔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재명이 참 재밌는 게 황당합니다. 지금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예.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변호인들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변호를 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만 수억이 깨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의 재산은 줄지 않습니다. 그럼 뭐죠? 이 사람들은 그냥 다 공짜로 해주나요? 근데 공짜로 해주는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건 네. 이재명이 그걸 밝히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굉장히 살뜰하게 바꿔치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돈을 얼마나 주는지를 모르지만 이른바 시장 가격대로는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시장 가격대로 줬으면 한 사람당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줘야 되잖아요. 그러지 그렇죠. 않았으니까 재산이 줄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변호인인 사람들 5명 줍니다. 공천을. 그래서 배지를 달게 하죠. 그리고 대통령실에 자기 변호인들 민정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법무비서관 그리고 국정의 제2인자, 기조실장, 법제처장 그리고 또 금감원장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유엔, 예. 대사, 차지훈, 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국가교육위원장. 그렇죠. 이재명의 변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인들은 뒤늦게 공직이라는 걸 통해서 자리와 돈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사실상 공직이란 자리를 친소관계에 따라서 사적으로 권력을 사유한다는 거고 지극히 나중에 내가 이 사람들한테는 그때는 뭐 세일해 준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황당하고요. 무엇보다도 매관매직 많이 과거 조선시대부터 많이 들어왔지만 현대판 매관매직 중에 이런 거 처음 봐요. 또. 아니 저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재명의 인사를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하냐면 병기남 인사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변호인이 다 있잖아요 도초에. 네. 그리고 기가 뭡니까 경기도 있었던 사람들 남은 이제 성남 있는 사람인데 대표적인 인사가 누굽니까? 김현지잖아요. 김현지가 그 병기남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해서 다 끼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이라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 자체를 자신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준다. 이게 권력을 사유하는 거고 인사는 그딴 식으로 하고 또 우리가 사면 8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국과 김명을 두고 욕을 했습니까? 다 자기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자기의 진영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야합이고 부당거래고 그리고 진짜 이게 매관매직 아닌가요? 자, 이찬진 문제는 지금 알려진 것들 중에 지난번 배상 즉 구로공단 뭐 국가 배상건으로 수임료로만 약 400억 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받았다고 하죠. 약 5천억이 조금 넘는 그런 이제 국가 배상 재판 결과 2명의 변호인 중에 1명을 참여해서 400억 원을 약 한 390몇 억인가요? 예, 약 400억 원 수임료를 챙겼다고 하는데 자, 근데 이런 게 궁금해집니다. 이 돈도 사실 많아서 재산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 재산 내역도 궁금한데 지금 아파트 두 채 건은 떠졌습니다만은 자, 건물이라든가 또 다른 건물이라든가 또 다른 토지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11월에 지금 재산 공개가 이제 될 건데 11월 이후에 자,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상당히 궁금해져요. 이 문제를 이제 제기한 언론에서 입장을
물었어요. 네. 아,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위선적인 거 아니냐. 그리고 해명을 해라 얘기를 하니까 딱 답변 내용이 뭐냐면 네네. 나중에 11월에 이 재산 공개하니까 그때 다 얘기를 하겠다 이겁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퉁친 거죠. 네. 그때로 퉁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이게 망각의 동물이라고 해서 지금은 핫하죠. 하지만 그때 되면 그냥 물타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세나 한미 정상회담 뭔가 다 좋게 된 것처럼 사실상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때만 때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구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제도나 잘못된 협상은 시차를 두고 반드시 뭐 보복하고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이찬진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떳떳하다면 언론의 어떤 보도에 대해서 입장을 내면 되는데 11월에 나중에 재산 공개될 때 그때 해명하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언급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의 국민들의 어떤 관심사는 그때는 또 다른 거로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분식 회계, 지금 이재명 정부가 분식 회계라고 저는 정부라고 보는데 앞에는 뭐 화장을 하듯 해가지고 뭔가 그럴싸하게 만들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진실은 그 민낯을 보면 황당한 게 많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보면 이재명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현지, 이찬진, 이재명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그 중심 주제로 일일이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로 좀 다루게 됐네요. 자, 외교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요 논점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이 유엔 가서 지금 뉴욕에서 3일차 외교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총평을 하시겠어요? 사실 국민들은 관심 받기다. 사실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네. 그게 국민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로 되는 얘기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 이재명이 사실상 홀딱 벗었거든요. 네. 북한 그래요? 앞에서 홀딱 벗고 네. 제발 나 좀 봐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추미애가 모든 것들을 다 이슈를 빨아들였습니다. 대법원장을 청문회 하겠다고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뭐 탄핵하겠다 뭐 그렇게 설레발을 치면서 이재명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뺏겼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추미애가 굉장히 싫을 것 같은데 저는 요번에 제가 옷을 홀라당 벗었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번에 나가서 하는 말이 엔드 선언 뭐 END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교류를 하고 정상화를 한 다음에 뭐 비핵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북한은 가장 원하는 게 뭐죠? 군축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핵이 있다는 걸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핵 협상은 뭐냐? 비핵화가 우선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나라를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한 상태에서 그 전제에서 군축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트럼프가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왜냐?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김정은과 소위 말해서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강력해야 되고 심지어 이번에 G7이 명확하게 비핵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대북 제재 중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교류를 하고 정상화한다는 겁니다. 그건 어떤 시그널이냐? 비핵화 전에 너희들의 핵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우리가 그럼 좀 만나고 교류하고 정상화하자. 뭔가 수교를 하자. 뭐 나라 대 나라로 이렇게 보자는 건데 지금 북한은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상. 그러니까 결국 헌법에 반하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것도 아니고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 머리 위에 북한의 핵을 이고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다른 일도 아니고 북한의 핵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이거는 토탈 패키지로 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본인이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북한에 책 잡힌 게 맞습니다. 북한의 호구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북 송구 때문에 김정은한테 저 자세 아니냐.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는 다른 자리에서 그 얘기를 2달 전부터 했습니다. 왜냐? 이재명 머릿속에 첫 번째 사면을 시키고자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조국이 아닙니다. 이화영입니다. 근데 이화영도 진실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진실을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김정은이죠. 왜냐? 돈을 줬잖아요. 그러네요.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조선노동당에 뇌물을 줬으니까. 돈을 줬는데 네. 조선노동당이 자기가 먹었습니까? 김정은한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화영하고 김성태하고 그리고 이재명이 어떤 식으로 어떤 입장에서 이 플랜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은 사실 김정은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욕을 먹어도 저 자세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한테 뭘 원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별로 원하는 게 없어요. 북한과 미국과의 직거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 김정은 앞에서 지금 홀라당 벗고서 너희들과 교류하고 뭔가 정상화하면서 핵에 관련해서 비핵화하겠다? 속아 웃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번에 외교, 유엔 외교에 대한 총평은 뭐냐? 김정은 앞에서 모든 것들 옷을 홀라당 벗고 나 좀 봐달라 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실 겁니다. 무실. 벌거벗은 이재명이 된 건가요? 자, 그런데 지금 엔드 선언, END 선언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3일차 뉴욕 유엔의 이제 방미 활동 중에 좀 여러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최악의 장면 좀 뽑는다면 어떤 걸 뽑으시고 싶습니까? 우선적으로 다자 외교의 장이기도 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관세 협상 관련해서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앞에서는 다 잘 된 것처럼 심지어 합의서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정상회담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이 실토를 했죠. 나 이거 사인하면 탄핵당한다. 그러니까 결국 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의 어떤 캐릭터상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기회가 되면 만나서 잠깐이라도 이제 프로사이드라고 합니다. 거창한 어떤 회담이 아니라 그냥 만났을 때 잠깐 저기 앉아서 얘기 좀 하십시다 그러면 그게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유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저번에 불법 체포당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트럼프 만났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많이 좀 상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를 할 텐데 이 비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달라. 왜 말 못합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도 안 해요. 근데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은 이미 전략을 짰습니다. 예. 어떻게 했냐? 반미로 짰습니다. 그래요? 반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 깡패다. 뭐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깡패라는 얘기도 하고요. 날강도라는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제국주의 얘기도 맞습니다. 하죠. 그리고 네. 또 오늘 김민석이 뭐라고 했냐? 김민석 총리가 비자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 못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협상을 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까? 더 황당한 거는 그렇게 뭐 성공적이었던 회담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동차 관세 여전히 25%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해결이 된 게 없어요. 3,500억 달러에다가 플러스 1,500억 달러까지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두 가지인 거죠. 이재명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이재명이 국내에서 뱉어놓은 말들이 있잖아요. 반미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럼 트럼프가 만났을 때 너 뭐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혹 때려갔다가 혹 하나 더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무서워서 트럼프를 만나길 꺼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이 있다면 트럼프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만찬을 개최를 했는데 거기도 안 갔대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이제 목소리를 낼 만한 세계 강대국의 정상들이 갑니다. 그럼 거기 가서 트럼프를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 안 가고 어떤 만찬 자리를 갔느냐? 강경화,
강경화 네네. 주한미 대사하고 미국 주미 대사 주미 대사죠. 네. 그리고 또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던 대사들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전직 대사들. 전직 대사를 만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유엔까지 가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에 있던 주한미 대사들을 전직 주한미 대사를 만나는 건 유의미하지만 아니 거기 갔을 때 외국에 있는 각국에 있는 정상들을 만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멜라니아 여사가 네네. 주최한 만찬에 또 배우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김여경 여사가 갔는데 여러 정상들 배우자를 만났다고 하는데 정작 멜라니아 여사랑은 만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황당한 거는 유엔 연설을 할 때 각국의 관계자들이 좀 상단에서 올라가지고 그걸 듣습니다. 네네.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할 때 그 각국의 주요 인물들과 배우자가 그걸 들으면서 박수도 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운이 좋게도 멜라니아 여사 옆에 김여경 여사가 앉을 자리가 배치가 됐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외교부에서 몰랐다는 겁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는 실토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됐어요. 뭐냐면 외교라는 것들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를 통해서 국익이 왔다 갔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 멜라니아 여사하고 김여경 여사가 옆에 있을 수 있는 자리고 그거를 트럼프 연설을 보면서 아니면 누구 연설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뼈아픈 지점이 뭐냐면 통화 스와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투자를 할 테니까 그걸 해달라고 하는데 미국이 노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아르헨티나가 원하지도 않았고 먼저 얘기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아르헨티나는 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축통화국도 아닌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르헨티나의 그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좋아할지언정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친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이 비용이 막대하다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제 결국은 한미 회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측면들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왜 안 됐는지에 대한 것은 의문점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측의 제안이 없었던 것인지,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또는 외교부에서 유엔 총회가 진행될 그 시점에 정상회담을 약식으로라도 하자. 이렇게 대통령실이나 외교부가 특히 대통령실이 백악관에 요청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요청을 왔는데 사실은 백악관이 거절한 건지 대통령실이 아예 그걸 제안하지 않았다면 이건 큰 문제,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해도 먹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났을 때 청구서가 막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만났어요. 그래서 사진 찍고 오찬 메뉴판에 사인 받고 그다음에 모자에 사인 받고 왔습니다. 국민들한테 잘 됐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청구서가 쌓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났습니다. 우리가 만났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언론들이 잘 됐어요? 물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답변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남 자체에 대해서 회피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지 못한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거기에서 거창하게 못하죠. 사실 다자 외교 무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프로사이드라고 간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조차도 저는 시도 안 했다고 보고 만약에 안 하더라도 잘 보십시오. 진짜 중요하고 그러면 얘기하다가 그냥 서서 10분만 얘기해도 그게 그렇죠, 물론. 회담입니다. 그런 게 프로사이드예요. 근데 그런 걸 시도조차 안 하잖아요. 그건 뭐냐? 저는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혹을 떼려고 갔다가 혹을 더 붙일 만한 상황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네네. 또 하나는 뭐냐? 어차피 기조를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미국과의 관계를 도모하려고 하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신뢰가 안 쌓이니까 반미 기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총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비자 문제 안다면 우리 투자 못한다? 이런 식으로 까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요.
투자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25% 아니 50% 100%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 25% 내면 됐지 그거 투자 안 하면 되는 게 투자 안 해도 된다 이런 황당한 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도 안 돼요. 그럼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25가 아니라 50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물건을 파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가져가니까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라, 공장을 지어라 하면서 관세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 팔아먹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 말고 다른 나라에 팔아먹을 건가. 근데 관세를 내더라도 우리가 미국에 파는 게 맞다. 왜냐하면 미국은 거대한 소비 시장이잖아요. 그건 우리의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싫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팔았을 때 실익이 안 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관철시켜야 될 게 있는 거고 그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황당해.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삼성 지금 100% 두들겨 맞는다고 하거든요. 반도체는 앞으로. 네네. 그럼 그거 해결 안 해요. 수출 못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판단은 두 개입니다. 다른 나라에 팔아먹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 가서 직접 공장을 더 지을 것인가. 그럼 우리나라는 산업이 공동화되고 다른 나라 가서 잘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그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잘 버틸 수 있는 환경을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능력이 없어서 협상을 망쳐놨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높은 관세를 유지하면서도 뭔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죠? 노란 봉투법을 통해 가지고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 노란 봉투법이 내용도 엉망이지만 이 시기를 6개월 후에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우리나라 기업들은 관세에 두들겨 맞고 안에선 노란 봉투 때문에 힘들고 또 중국이 어떻게 보면 낮은 가격으로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삼중 파고에 휩싸였는데 정부가 도와주는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자, 짧게 두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지금 말씀을 쭉 기조를 들어보면 뭐 지금 통화스와프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정작 7월 말에는 사실 이 통화스와프 이야기는 하진 않았고 쌀 소고기 개방은 막았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김용범의 아침에 속보 현재 미국으로 하면 오후 2시에 브리핑한 내용을 보니까 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개방은 깊은 논의가 불가하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쌀 소고기 문제는 다 끝났다 했잖아요. 그리고 3,500달러를 덥석 받아놨어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은 반미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는 기조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대든 뭐 철강 알루미늄이든 대미 수출 반도체든 지금 다 지금 쏟아져 맞을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미 수출이나 기업 망가지는 건 둘째고 쌀 소고기 맞고 정권 지지층을 관리하는 반미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여기에 지금 그러면 전략이나 의도가 지금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지지자들, 개딸들을 위한 어떤 그 모든 판단의 근거가 그런 겁니다. 잘 보십시오. 쌀 지켜야 되는 거 좋죠. 소고기도 지켜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소고기 연령이라고 하죠. 원령이라고 30개월 이상 지금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비과학적으로 얘기를 해놓은 게 30개월 이상이면 먹으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30개월 이상 연령 관련해서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하고 두 나라가 있는데 두 나라는 사실상 미국과의 어떤 그 관세 협상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심지어 호주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연령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소고기를 수입하는 데 들어가는 게 1조 원이 좀 넘거든요. 30개월 연령을 추가 수입한다고 치더라도 몇 천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지난해 6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지가 나오잖아요. 전략을 세울 때 그럼 우리가 진짜 큰 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양보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쌀과 소고기라는 것들은 농민과
그리고 본인들이 해놨던 말이 있기 때문에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그 중심점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얘기가 지나치게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끊임없이 트럼프가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변했다. 미국은 극우다. 트럼프 이상하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미 선동을 하는 거죠.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재명은 가짜 선동, 민주당의 주특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전 기조가 바뀌었다고 보고 저는 국민들이 처음에는 뭔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지금 사람들이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첫 단추부터 사실 잘못 끼웠죠. 그러니까 이게 바본 게 뭐냐면요. 일본 다음에 우리가 협상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외환 보유고도 적고요. 경제 규모가 일본이 우리나라의 2.7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500억 달러 플러스 1,500억 달러에서 5,000억 달러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5,50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2.7배가 있는데 우리는 비슷하게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말이 맞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협상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뭐라고 했죠? 협상하지 마. 우리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협상이 늦어지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럼 일본하고 협상을 하니까 거기에서 기준점이 만들어져요. 그 기준점에서 한국도 비슷하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네. 근데 종교도 괴롭히고 있고 탄압하고 있고 정치도 탄압하고 있네. 그래서 정상회담 하기 전에 3시간 전에 대한민국 대통령 정상회담 하기 전에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뭐냐? 너 문제 많잖아.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정신 못 차리고 오해라고 하니까 진짜 오해인 줄 알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긴그리치 전 하원 의장 이 사람이 정치적 멘토입니다. 트럼프의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얘기합니다. 예. 이재명은 트럼프의 한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경찰 국가에서 법치로 회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몇 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랬죠. 어떻게 됐죠? 예. 안 되다 보니까 사단이 난 게 그 몇 주 후에 일어난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짜 황당하게 불법 체포되고 구금됐습니다. 참 상징적 메시지를 알아듣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장면을 지금 제대로 이재명이 알아듣기는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물론 반미 기조 잡히면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근데 그러면 마지막 이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은 이제 현실에 조금 후에 발생할 일인데 10월 말에 지금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 경주에서 한미회담이 정상회담이 될지에 관해서는 지금 미국 측에서도 그렇고 한국의 김용범도 그냥 이야기 중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성락 실장도 공개적으로는 그냥 협의하고 있다, 협상 중이다가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지금 이제 추측이 그럼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한 달 정도 대략 남았는데 이 관세 협상 타결이 그러면 이 에이펙 정상회의 때까지도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에이펙 때도 안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저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자꾸 반미, 그러니까 탄핵당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사인하면. 예. 근데 저는 진짜 황당한 게 뭐냐면 3,500억 달러 관련해서 내용적으로 이게 어떤 성격의 뭐 이게 투자인지 네. 아니면 대출인지 보증인지 그런 거에 대해 성격이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1,500달러도 또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3,500억 달러 관련해서 정리가 안 됐는데 또 자기는 한미 정상회담 앞에서 면박당하지 않으려고 기업들 팔을 비틀어서 1,500달러를 또 투자하게끔 한 겁니다. 그리고 마스가라고 해서 마가 앞에 그 중간에 쉽빌딩이라고 해서 조선어 카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가질 수 있는 레버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카드를 너무 쉽게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합의문도 없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 유리하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났는데 이재명이 지금 현타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뭐냐? 아, 나 이 상황에서 진짜죠. 3,500억 달러 우리 외환 보유고의 85%입니다. 예. 그리고 예산의 70%입니다. 이거를 480조를 그냥 현금으로 투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처음 애초부터 그런 얘기를 명시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행적으로 트럼프가 나쁜 사람처럼 몰고 가는 겁니다. 트럼프는 그때 외신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이익의 90%를 네. 미국 국민이 갖는다까지 얘기했어요. 러트닉 상무장관 이미 계속 맞습니다. 얘기를 해왔었죠. 그러니까 그쪽은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을 호도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미국 그러니까 이재명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대한 지도자다. 왜냐하면 3,500억 달러에 1,500억 달러 너무 좋잖아요. 네. 그렇게 띄워줬거든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도 야 역시 얘는 믿을 놈이 못 된다. 반미하네. 그리고 또 엄청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외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으면 자주 국방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굴종적 사고. 이걸 쉽게 말하면 네 글자로 양키 고 홈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가라. 우린 자주 국방 하는데 주한미군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은 굴종적 사고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재명이 가지는 이 가벼운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거 그리고 이념에 경도돼 있는데 또 원칙도 없어요. 차라리 문재인이란 사람은 저쪽으로 가서 저쪽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에 대해서 예측하고 싸워야 될지가 좀 답이 나와요. 근데 이재명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니 트럼프 앞에 만났을 땐 간 쓸게 다 내줄 것처럼 하고 다 했는데 와서는 또 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렇고 중국 입장도 그렇고 이 사람은 중간에 진짜 양다리구나. 균형 외교도 아니고요. 이건 실용 외교도 아니고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동시에 버림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참 안타깝게도 에이펙 때 정상회담을 한다고 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이재명의 말을 들어줄 가능성이 좀 낮다. 그렇다면 저는 허심탄회하게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지금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야당의 도움을 얻고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이재명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야당 쪽의 인사와 같이 뭔가 거국적으로 이 관세란 부분을 우리가 타개하지 못하면 그냥 이재명이 탄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엄중함과 무거움을 인식하고 솔직하게 본인이 잘못한 것을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야당과 거국적 논의에서 타결책을 찾으라도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예, 외국 군대 없으면 뭐 자주국방 유지가 안 되냐, 굴종적 사고다 이런 얘기도 이재명이 한 얘기를 다시 되짚어 주셨는데 합참의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나오니까 한미동맹 기반의 자주국방이 있다. 한미동맹이 있어야 자주국방이 있다. 자, 합참의장 얘기를 이재명은 그냥 귀담아 들으면 됩니다. 합참의장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서 귀를 이렇게 닦고 합참의장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러지. 군의 최고 책임자가 이해했으니까 내가 잘 들어야지. 정신머리 차리고 생각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3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인물 김현지, 이찬진, 이재명, 베일에 쌓인 김현지부터 이찬진, 이재명 외교까지 다뤄봤습니다. 김기영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TV에서 추석 선물 특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혜택, 18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한 번에 충족시키는 멀티비타민 1개월분 한 박스에 14,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6,000원. 두 번째 혜택, 최상위 등급 녹용과 상황버섯 16가지 전통 원료로 정성껏 달인 녹용 상황진액 한 박스에 99,000원, 두 박스에 16만원. 세 번째 혜택, 최상위 등급 녹용을 한 알 한 알 빚어낸 녹용보가만 한 박스에 16만원, 두 박스에 2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661-6915, 전화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TV와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독립, 성장, 역전, 펜앤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